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181쪽 동유럽의 절대왕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강의에서는 자, 서유럽의 절대왕정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일단은 절대왕정이다라고 했었을 때 세기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절대왕정은 자, 16세기 자, 후반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18세기. 자, 16세기 말에 여러분들 최초의 절대왕정, 자, 누구 배웠습니까? 에스파냐에 대한 이야기 배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유럽의 절대왕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국가별 군주, 그 군주들 이름과 그들의 업적을 기억을 하시는데 에스파냐, 자, 그 다음에 프랑스, 자,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까지죠. 근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군주 이름이 따로 없었고 여기에서 이제 총독이 다스렸는데 절대왕정과 같은 그런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서 국가가 계속 부를 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왕정과 같은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왕정으로 분류했다. 자, 이제 동유럽으로 한번 돌아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유럽에서 첫 번째 봐야 될 게 누구를 볼 거냐면 프로이센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거거든요. 이 프로이센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 앞에 강의에서 제가 어떤 걸 이야기한 적이 있었냐면 자, 말로 빠르게 한 번만 압축을 해볼게요. 프랑크 왕국이 분열됐을 때, 자, 중프랑크, 동프랑크, 서프랑크, 그 중에 동프랑크, 이 동프랑크가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교황으로부터 황제의 대관식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이 신성로마 제국으로 바뀌었어요. 그 신성로마 제국은 자, 11세기에 카노사의 굴욕, 12세기에 보름스의 벽, 13세기에는 대공의시대, 14세기에는 황금문서에 이어서 이제 황제들이 선출되는 칠선제후. 자, 이 시대가 14세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황제권이 계속 어떻습니까? 계속 약합니다. 그죠? 자, 우리 어디서 이걸 이야기했냐면 중앙집권 국가,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되는 나라가 4개 나라가 있었다. 자, 영국과 프랑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그때 영국과 프랑스는 백년 전쟁과 장미 전쟁을 통해서, 그다음에 에스파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신랑로 개척을 통해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됐는데 그 같은 시기, 그 같은 15, 16세기 요 시점에 중앙집권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나라가 크게 2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탈리아죠. 됐죠? 그러니까 거기는 교황 리옹과 제후국가로 분열되어 있었고 또 독일. 이 신성로마 제국인데 이 신성로마 제국은 여기에서 제후국가들이 이렇게 뭉쳐서 하나의 신성로마 자, 제국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전체를 대표하는 황제가 있을 것인데 어쨌든 자, 이때 종교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그중에 17세기에 있었던 30년 전쟁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이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전입니다. 주변에 자, 많은 국가들이 신교와 구교를 이렇게 편을 갈라서 전쟁에 참전하게 됐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신성로마 제국이 해체된 건 아닙니다. 해체는 19세기 해체될 겁니다. 황폐화됩니다. 그럼 얘들이 완전하게 이제 황폐화되는데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었던 두 나라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있는데 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자, 나중에 18세기가 되었어. 그러니까 17세기의 30년 전쟁이잖아요. 이게 마무리된 게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니까 그래서 17세기 말 18세기가 되면 자, 이들이 왕권이 비교적 자, 강해지면서 절대 왕정이라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프로이센. 얘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서유럽과 다르게 무슨 군주라고 자처했냐면 계몽군주임을 자처합니다. 계몽군주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이 시민들을 자, 지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나는 심부름꾼일 뿐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세금을 걷는 건 너희들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자, 보호해주기 위한 자, 그런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을 내가 너희들한테 좀 걷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회유와 설득 자, 이런 걸 통한 통치 방식 자, 이걸 우리가 계몽군주라고 표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나는 국가 제1의 심부름꾼이다. 국가 제1의 공복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했었던 게 프로이센의 누가 있었느냐? 프리드리 2세가 있었습니다. 자, 프리드리 2세. 이 프리드리 2세가 자, 계몽군주인데 프로이센의 그러니까 절대 왕이었었던 거죠. 이때요. 이 프리드리 2세는 계몽군주임을 자처했고 또 어디를 확보하게 되냐면 여기 있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자,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오스트리아 왕이 계승 전쟁을 승리를 끌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 오스트리아에서 지금 신성로마 제국 안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이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 오스트리아 쪽에서 후계자가 없어요. 후계자가 없어서 이제 그 공주를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공주를 자, 왕으로 이렇게 앉히려고 했더니 자,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신성로마 제국에서는 자, 여황제가 존재한 적이 없다. 그럼 후계자가 없으면 자, 우리가 여기를 대신하면 되지. 자, 이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내가 하면 되지. 왜 여기다가 공주를 갖다가 왕으로 앉히려고 하느냐. 이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인데 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 뭐 한다고요? 승리합니다. 자, 승리. 그러면서
어디를 자 빼앗게 되냐면 슐레지엔이라는 지역을 뺏게 됩니다. 자, 슐레지엔이라는 지방을 슐레지엔을 확보했다. 이렇게 할까요? 그럼 누구 입장에서는요? 자, 여기에 있는 마리아 테레지아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좀 상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여기에 프로이센과 비교할 때 오스트리아를 함께 우리가 비교를 할 건데 이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자, 이 마리아 테레지아가 방금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결국은 영토를 상실했지 않습니까? 자, 영토를 상실하게 됐고 이 상실된 영토 바로 슐레지엔인데 이거를 되찾기 위한 그러니까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겁니다. 내가 영토까지 땅까지 뺏기면서 결국 왕이 된 거잖아요. 왕이 됐었을 때 복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영토 상실 이후에 군사개혁, 내정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내정개혁을 통해서 여기 있는 세금제도라든지 아니면 군사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한 다음에 뭐를요?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지회복을 위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무슨 전쟁이냐면 7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7년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패배합니다. 패배. 그러면 7년 전쟁이라는 거는 일단은 앞에서 봤었던 오스트리아 왕계승 전쟁 이거하고 이어지는 전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때 그러면은 프리드리 2세는 무슨 전쟁을 7년 전쟁은 여기도 뭐 한 거다? 승리를 한 거네요. 7년 전쟁도 승리를 거뒀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7년 전쟁을요. 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교재는 여러분들 어디에 가게 되냐면 어느 쪽에 있냐면 7년 전쟁. 7년 전쟁.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를 가겠습니다. 어디를 가냐면 페이지 198쪽. 198쪽에 가시게 되면은요. 7년 전쟁이 1756년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7년을 더하면 되겠죠? 7년을 더하면은 1763년인가요? 예. 아무튼요. 그러면 7년 전쟁이란 전쟁이 있는데 이 7년 전쟁은 누가 싸운 거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싸운 거예요. 뭔 소리지? 잠깐만. 영국과 누가 싸운 거라고요? 프랑스가 싸운 거고 이 전쟁에서 전부 다 누가 이기냐면 영국이 다 이깁니다. 됐죠? 영국이 다 이겨요. 그럼 7년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 그 7년 전쟁 안에 7년 전쟁이 있어요. 7년 전쟁 안에 7년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도 싸웠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에서도 싸웠답니다. 아메리카에서 싸웠다. 무슨 말이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아메리카에서 이 퀘벡이란 동네의 땅을 놓고 퀘벡 전투를 벌였는데 영국이 이겼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영국이 이겼고 인도에서는 나중에 인도사에서 배우겠지만 플라시 전투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플라시 전투를 영국이 승리로 이끌게 돼요. 이것도 7년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 그럼 유럽에서 벌어진 7년 전쟁은 그렇지 바로 프로이센과 누가 싸운 거냐면 프로이센과 여기 있는 오스트리아가 싸운 거예요. 근데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싸우는 이 7년 전쟁에 누가 개입한 거냐면 여기에 영국이 개입한 거고 여기에 프랑스가 이렇게 개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7년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이 구간 1756년에서 1763년 이 구간 동안에 유럽에서도 싸웠고 이 인도에서도 싸웠고 아메리카에서도 싸웠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 얘기한 이것들을 다 묶어서 우리는 7년 전쟁.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7년 전쟁이 있고 좁은 의미의 7년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선택지에 뭐라고 됐냐면 7년 전쟁을 통하여 아메리카의 영토를 상실하였다. 7년 전쟁을 통하여 아메리카의 영토를 상실하였다. 그럼 누굽니까? 프랑스죠. 왜냐면 누가 다 승리할 거니까? 영국이 다 승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기출선지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는 요거는 그렇죠. 넓은 의미에서 7년 전쟁을 묘사한 겁니다. 넓은 의미의 7년 전쟁. 그래서 좁은 의미의 7년 전쟁은 유럽에서 벌어진 요것만은 우리가 7년 전쟁이라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이 전체를 다 포함한 개념이 바로 7년 전쟁이다. 7년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는 거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다시 돌아오면 페이지 198쪽 거기다가 별표하시면 됩니다. 198쪽 페이지 198쪽.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요 프리드리 2세하고 여기 있는 오스트리아가 싸웠었을 때 이 마리아 테레지아가 오스트리아의 왕위 계승 전쟁에서 결국은 프로이센에게 패배한 겁니다. 패배하면서 마리아 테레지아는 영토를 뺏기고 왕이 됐어요.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래서 그러한 빼앗긴 영토를 되찾겠다라고 내정 개혁을 한 거죠. 그 내정 개혁을 통해서
7년 전쟁을 벌였는데 이 7년 전쟁에서 결국은 마리아 테레제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 누가 다 이긴 거라고요? 프리드리히 2세가 다 이겼었던 거네요. 그죠?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간다라면 여기에 있는 마리아 테레지아 이후에 요제프. 자, 요제프 2세라는 자, 이러한 군주가 올라왔는데 요제프 2세 같은 경우는 계몽 군주임을 자처합니다. 계몽 군주. 자, 그러면서 뭐 하게 되냐면 자, 농노제를 폐지를 합니다. 농노제 폐지한다. 그래서 이름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요. 자, 이 러시아도 이제 동유럽 쪽에 이제 걸쳐 있기 때문에 동유럽의 절대 왕정에서 러시아를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표트르 대제가 있습니다. 자, 이 표트르 대제는 대제란 말은 이제 위대한 황제 이런 뜻이고요. 러시아에서는 황제를 짜르라고 표현합니다. 짜르. 어쨌든 표트르 자, 대제가 있는데 얘가 뭐 하게 되냐면 서유럽을 닮아가고 싶답니다. 자, 서유럽화 정책.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서유럽을 닮아가고 싶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럽의 어떤 그 문화를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과정에서 뭐 하게 되냐면 수염을 자르래요. 그러니까 러시아 애들이 막 턱수염이나 콧수염 이걸 막 더부룩하게 이제 기르고 다니는데 좀 비위생적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유럽 애들처럼 면도 좀 하고 이거 수염을 깎아라. 그랬더니 이 러시아의 귀족들이 이건 우리의 자존심이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막 저항을 해요. 그래? 안 되겠다. 그럼 세금 내. 자, 이런 겁니다. 뭐냐면 수염을 깎지 않을 거라면 네가 버틸 거라면 자, 세금을 내라. 그래서 그림 장면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턱수염이 자, 이렇게 이제 한 손으로 잡고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겠지? 자, 한 손으로 가위로 막 이렇게 자르려고 하는 장면. 그러니까 억지로 자르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이 그림을 주고 옆에다 이제 말풍선을 줄 겁니다. 내 수염만은 절대 안 돼. 그러면 세금을 내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 자,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트르 대제가 적극적인 자, 서유럽화 정책 이딴 것들을 펼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북방 전쟁을 하거든요. 이 북방 전쟁이라는 거는 자, 누구를 깨뜨린 거냐면 스웨덴. 이 스웨덴을 깨뜨렸던 북방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좀 넓혀요. 그러면서 서쪽으로 이제 중심지를 옮길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를 다시 건설할 건데 이 수도를 다시 건설하는데 해안가 쪽에다 이제 도시를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은 조선업을 통해서 해양 산업 자, 이런 것들이 자, 발전돼야 된다. 물류업에 어떤 엄청난 블루오션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해안가 쪽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싶은데 그 점령한 땅이 저지된 거야. 습지인 거지, 습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있는 밀물썰물, 자, 혹은 자, 여름에 범람, 뭐 이런 게 나타나면 다 잠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야, 이 저지대를, 습지를 높이자, 지대를. 그래가지고요, 거기다 돌을 쌓아요. 돌을 쌓는데 그 많은 돌을, 자, 어떻게 하겠냐면, 그 앞에 지나다니는 선박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선박들한테 통행세를 받은 겁니다. 통행세를 받았는데 각 선원들은 자기 머리 크기보다 큰 돌, 자기 머리 크기보다 큰 돌을 5개씩 거기다가 내야만 자, 그 앞바다를 지나갈 수 있어요. 이런 식의 통행세를 돌로 받은 겁니다. 돌. 그래서 그 돌을 쌓아 올려가지고 수로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를 높여가지고 하나의 도시를 이제 새롭게 건설했는데 이게 뭐냐면 성스러운 상트 페테르가 표트르겠죠? 자, 페테르의 성이다. 성이 부르크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상트 페테르부르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고 여기로 수도를 삼습니다. 자, 모스크바에서 이제 수도가 이쪽으로 잠시 와요. 그래서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언제까지 자, 수도를 쓰냐면 1917년 사회주의 혁명이 벌어졌을 자, 그 시점 요때까지 상트 페테르부르크가 수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스크바로 다시 옮겨가는 거죠. 아무튼요. 자, 세 번째 간다라면 이 표트르 대제는 시베리아도 이제 또 개척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베리아를 이렇게 개척했을 때 어느 나라와 국경 충돌을 일으키냐면 청나라와 국경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사에서 이미 다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네르친스크 조약이라는 걸 체력합니다. 네르친스크 조약. 얘는 자, 청나라에 자, 누가 있었냐면 강희제. 그래서 청나라의 강희제. 그래서 네르친스크 조약에서 강희제와 자, 표트르 대제 자, 이거를 왕의 업적으로 이제 찾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체결했는지 러시아는 표트르, 청나라에서는 강희제였었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요. 예카테리나 자, 2세가 올라오는데 이 예카테리나 2세 같은 경우는 자, 스스로가 이제 뭐 계몽군주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들어요. 그래서 이 동유럽의 군주들은 공통적으로 계몽군주라고 자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제군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을 독재해요. 독재하는데 겉으로는 착한 척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섬기는 너희들의 심부름꾼이야.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었던 거죠. 아무튼 계몽군주였었고요. 두 번째가 한다면 이 예카테리나 2세는 자 농노제를 더욱더 강화시켜 놓습니다. 자 지금 18세기거든요. 18세기인데 농노제를 더 강화시켜 놨다.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는 19세기 때까지도 계속 농노제가 지속이 돼요. 어쨌든 농노제를 뭐 시켰다? 강화시켰다. 자 보세요. 앞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요제프 2세가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농노제를 폐지했네요. 그죠? 자, 요거 농노제 폐지. 요거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예카테리나 2세는 자, 농노제를 오히려 뭐 시켰다? 더 강화시켰다라는 거 두 개 비교를 해 두시고 세 번째 간다라면 이 예카테리나 2세 때 자, 이 폴란드를 자, 뭐 하느냐? 분할 점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폴란드를 분할 점령을 했을 때 18세기 상황이라 할 수 있겠고 누가 분할을 했냐면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자 이렇게 세 개 나라가 자 분할 점령을 해요. 분할 점령을 했고 나중에 보면은요. 이 나폴레옹이 19세기에 유럽 전역을 다 제패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분할 점령 이것도 이제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됐고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빈 체제라는 게 수립되는데 그때 빈 체제 이후에 요거를 러시아가 독점을 해요. 자, 19세기에는 자, 러시아가 독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19세기 나폴레옹이 유럽을 제패한 이후에 다시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이 상황이니까 그건 뒤에서 다시 배울 거고 어쨌든 러시아가 여기를 자, 독점을 합니다.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1차 대전과 관련된 거여서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분명히 1차 대전 때 승전국이었었거든요. 승전국에서 싸웠는데 중간에 발을 빼요. 1차 대전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파리 강화 회의나 이런 회의가 열렸었을 때 야, 네가 한 게 뭔데? 넌 중간에 빠져나갔잖아. 이런 배신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패전국과 같은 취급을 받아버립니다. 그 결과 이 1차 대전 이후에 패전국들의 식민지가 독립을 하거든요. 승전국의 식민지는 독립을 못해요. 그러니까 패전국들의 식민지가 독립을 하는데 이때 폴란드가 독립을 해요. 1차 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패전국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은 18세기에 이 세 나라가 여기를 분할 점령했다. 그때 러시아의 집권자는 예카테리나 2세였었다. 예,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군주 이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동유럽에서는요. 단독 문제로 잘 나오는 거는 누가 잘 나오냐면 표트로 대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표트로 대제는 단독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자 별표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갑시다. 교재에 가시게 되면은 181조 프리드리 2세 자 별표하시고요. 니은번 밑 찍으시고요. 디귿번 밑 찍으시고요. 자 오스트리아에서는 마리아 테레지의 자 내정 개혁을 했으나 이후에 실질 회복을 위한 7년 전쟁을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자 요제프 2세는 농노제 폐지에다 밑 찍으시면 되고요. 뒷장 표트로 대제 별표하시고요. 표트로 대제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카테리나 2세는 기역 밑줄, 니은 밑줄, 디귿 밑줄 이렇게 세 개 자 밑줄을 거놓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보시면은요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라고 돼 있거든요. 이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 러시아는요 왕조 이름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로마노프 왕조 요것만 나와요. 그랬을 때 시험에 나오는 사람이 표트르 대제. 예카테리나 1세는 개무시하세요. 예카테리나 1세는 안 나옵니다. 자 카흐타 조약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청나라의 옹정제하고 함께 체결했었던 게 카흐타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국경회담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네레친스크 조약과 비슷한 겁니다. 어쨌든 예카테리나 1세는 시험에서 묻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예카테리나 2세 시험에 나옵니다. 니콜라이 1세 나오고요. 알렉산드르 2세 나오고 자 마지막 자르가 니콜라이 2세. 여기 마지막 자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왕조에서는 예카테리나 1세, 요 1세 빼고는 시험에 하나씩 다 나오는 업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원에 가서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는요, 17, 18세기의 자, 유럽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게요. 사회문화. 정치적으로는 이제 절대왕정이 있었던 요 시점에, 17, 18세기에 유럽의 자, 문화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첫 번째 일단 봐야 될 거는 뭘 먼저 볼까요? 예, 이거 먼저 볼까요? 왕권 신설. 아니야. 이거 먼저 가보자. 중상주의 정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중상주의 정책. 이 중상주의 정책은 절대 왕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 그런 경제 정책인데 국가가 이제 상공업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들로부터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았었던 이 정책이 바로 이제 중상주의 아니겠습니까? 이 중상주의에 대한 자, 반발.
중상주의에 대한 반발. 자, 첫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중농주의. 이렇게 합시다. 왜 상공업을 중시하느냐? 자, 농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농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게 중농주의고, 이 중농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 케네. 자, 케네. 자, 그리고 튀르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이름 케네와 튀르고 이름 확인하십시오. 케네와 자, 튀르고. 자,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중농주의에서 여러분들 그 땅콩 있잖아요. 근데 실제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땅콩이 여러분들 그 줄기에서 따른 열매입니까? 아니면 자, 뿌리에서 캐내는 겁니까? 뿌리 작물이에요? 아니면 열매 작물이에요? 자, 여기 있는 이 땅콩을 우리가 다 조리가 돼 있는 상태의 모양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땅콩은요, 열매에서 따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땅에서 캐내는 겁니다. 뿌리 작물이에요, 뿌리 작물. 그래서 땅에서 캐어나는 콩이다. 그래서 땅콩이에요. 그 땅콩이 어떻게 생겼냐면, 땅콩이 자, 이렇게 껍데기가 있고, 요 안에 땅콩 알맹이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껍질을 벗기고, 요걸 볶고, 다시 그 표면에 있는 껍질을 또 한번 벗기죠. 아무튼요, 땅콩. 이 땅콩을 땅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캐내는 겁니다. 캐내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이 땅콩을 반드시 세워보세요. 반드시 세워보면 일자로 세워보면 뭐죠? 아, 18인가요? 예, 18. 오케이. 말도 안 되는 얘기. 18세기입니다. 요 세 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18세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땅콩 먹을 때 주로 어떻게 먹어요? 튀겨 먹나요? 예, 튀겨 먹죠. 튀르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자, 케네와 튀르고 두 명 이름 기억하시고요. 중농주의. 그러니까 중상주의에 대한 반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중농주의 아이들이 자, 뭐를 또 주장했냐면 자유방임주의를 옹호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경제활동에 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자유방임주의가 있는데, 그 자유방임주의를 옹호합니다. 얘네들이. 됐죠? 아무튼 그래서 자, 무슨 방임주의라는 게 있었냐면 자유방임주의라는 게 있었는데, 이 자유방임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에 누가 있냐면 애덤 스미스. 이 애덤 스미스가 어떤 책을 썼냐면 이런 책을 썼죠.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국부론에서 나라가 부유해지는 방법, 이런 뜻입니다. 그럼 나라가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중상주의 때는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국가가 자, 산업을 장려해주고 관세를 통해서 자, 무역 장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상공업자들을 계속 보호하면 국가가 부유해진다. 이렇게 이제 바라봤잖아요. 근데 얘들 같은 경우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의 어떤 이윤 추구, 돈 벌고 싶은 그런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그렇게 도와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경제는 순환이 되면서 발전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우리가 모였는데, 시장에서 누가 만나죠?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뭘 하게 됩니까? 가격에 대한 흥정을 하죠. 자, 이거 10,000원인데요. 아, 이거 너무 비싸요. 5,000원만 하세요. 에이, 5,000원까지는 안 되죠. 그럼 7,000원에 하세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 6,000원 해주세요. 아이, 됐어요. 그럼 6,500원까지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흥정이 돼서 결국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자, 그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왜 그 물건을 만든 능력이 안 되니까 사서 써야 되는데, 그 정도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는 거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여기에서 6,500원이면 내가 약간의 마진을 남길 수 있으니까 손해보는 장사. 여러분, 손해보는 장사 그건 없는 거예요. 믿지고 판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진율이 적을 뿐이지 어느 정도의 마진은 분명히 남긴다는 겁니다. 그럼 합리적인 자, 가격에 서로가 합의가 된 거죠. 6,500원에서. 이게 어디에서 지금 결정된 거죠? 시장에서. 아, 시장에서는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격이라는 것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 어떻게 돼요? 합의해서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장 경제를 계속 돌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자, 보이지 않는 눈에는 직접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의 힘. 이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뭐냐면 바로 시장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가격, 이걸 통해서 가격이 형성이 됐고, 결국은 국가가 경제활동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국가는 부유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주장. 이게 이제 자유방임주의의 애덤 스미스. 그랬을 때 이제 고전 경제학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자, 그런 인물이 애덤 스미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후에요. 나중에 이제 멜서스라든지 자,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고전 경제학은 더욱더 이제 발전될 건데, 고전 경제학의 자, 아버지다. 자유방임주의. 자, 요 정도. 이게 뭐죠? 두 가지가 뭘 얘기하는 거죠? 중상주의에 대한 뭐라고요? 반발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겠죠? 절대왕정을 배웠고 그 절대왕정의 시스템에 대한 반발들이 나타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절대왕정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왕권신설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왕의 권력은 누구한테? 신에게 부여받은 거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표적인 인물에는 보댕과 모시에 이런 학자들이 있었죠. 그럼 이거에 대한 반발? 첫 번째 간다라면 여기에 사회계약설. 자, 사회계약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두 번째 간다라면 자, 계몽사상.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회계약설과 계몽사상은 조금 파헤칠 건데 일단은 사회계약설에서는 세 명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있냐면 홉스와 로크와 루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홉스, 로크, 자, 루소. 이 교재는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자, 교재에 뒤에 박스가 정리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살을 좀 덧붙이시면 됩니다. 페이지는 186페이지. 자, 186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사회계약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186페이지. 사회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사회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인간들의 집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사회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인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인간. 됐죠? 사회는 인간이다. 사회는 인간이다. 그랬을 때 사회 탐구, 그러니까 인간을 탐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아무튼 자, 그러면 사회는 인간이다. 그랬을 때 인간들끼리 계약을 맺었다랍니다. 아, 뭔 소릴까? 국가라는 것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지? 국가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국가의 왕은 언제 만들어진 거지? 이런 겁니다. 그랬을 때 자연 상태, 그러니까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자연 상태를 한다면 이 자연 상태에서 자,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에 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절대 왕정이라는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는 이 시점까지 왔는데 이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은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무질서하답니다. 그래서 홉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홉스는 인간은 성악설이다. 그래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 그래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다시 가면 자, 뭐라고요? 자,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그러면 어떻습니까? 혼란스럽겠죠? 이런 혼란에서 생명과 재산 이런 것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간들아 우리 계약을 맺을까? 그래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중재자를 만든 거죠. 중재자를.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의 싸움을 중재해 줄 수 있는 중재자,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국가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의 자,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자, 보호해 주세요라고 통치 권한을 맡긴 거예요. 근데 통치 권한을 맡겼는데 이 홉스 같은 경우는 통치 권한을 맡길 때 전부 맡겼다고 생각해요. 모든 권한을 다 준 겁니다. 전부 위임합니다. 일부만 준 게 아니라 자, 모든 권한을 우리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준 거야, 국가한테. 그래서 나중에 문제는 한 번 만들어진 이 국가는 그래서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았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죽지 않아.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죽지 않는 괴물 리바이어던, 그 리바이어던에다가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때 홉스가 쓴 책이 리바이어던입니다. 책 이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리바이어던에서 이 한 번에 만들어진 국가는 이 괴물과 같이 죽지 않는다? 절대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요.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 얘는 국가의 주인된 권리를 군주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얘는요. 무슨 왕정을 지금 옹호하는 거냐면 절대 왕정을 옹호하고 있어요. 뭔 소리지?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왕권 신설에 대한 반발, 그중에 사회계약설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왕권 신설은 여러분들 자, 무슨 왕정을 홈호합니까? 얘네들도 절대 왕정을 지금 옹호하잖아요. 그럼 절대 왕정을 옹호하는 사상적 기반이 왕권 신설인데 그거에 대한 반발인데 그러니까 홉스는 한계점을 아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홉스는 왕권 신설과 다르게 국가의 절대적 권력이 성립되는 과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왕권 신설에서는 절대적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군주가 장악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홉스 같은 경우는 아니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게 아니라 인간들끼리 뭐 한 거다?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성립시켰다. 그래서 이 계약을 할 때 모든 권한을 국가에게 다 위임했기 때문에 전부 위임했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진 이 국가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절대 왕정을 그래서 뭐 한다고요? 옹호합니다. 됐죠? 약간 한계점 있는 거죠. 로크 가볼까요? 로크 같은 경우는요. 인간들이 태어났을 때는 자 백지 상태랍니다. 자 백지 상태인데 아직 착한지 악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 상태로 태어났는데 자연 상태에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 선한 존재로 이제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제 이성적이고 선한 존재로 이제 발전된대요. 근데
모든 인간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악한 행동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 많은 물고기들이 이제 함께 조화롭게 어울려 살잖아요. 그런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계속 어떻게 돼요? 신경질 부리면서 흙탕물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물고기들이 어떻게 돼요? 요 한 마리 때문에 혼탁한 이 우물에서 지금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되겠다. 이런 미꾸라지 같은 존재.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간들은 착한 상태로, 그러니까 이성적인 존재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모든 인간이 이성적이지 못하고 일부 미꾸라지 같은 존재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을 통제해달라라고 하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즉 국가를 만든 거죠. 사회계약설. 그랬을 때 이때 국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게 아니라 일부의 권한만 위임합니다. 일부의 권한만 위임해요. 그러면 일부의 권한만 위임했었을 때 뭘 남겨놨냐면 저항권이라는 걸 남겨놨대요. 자, 저항권. 이게 뭔 소리냐면 국가에게 우리가 계약을 했었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세요. 이게 계약의 목적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이 국가인 왕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착취하고 억압한다라면 이건 뭐지? 계약을 잘못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에이 국가님, 자 그건 아니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계약을 해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당신들이 오히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면 이건 계약 위반 아닙니까? 당신 내려오세요. 근데 그 내려올 수 없대요. 누구는? 홉스는. 왜? 모든 권한을 다 줬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당신 내려오세요. 얘를 뭐 할 수 있는? 자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로크 같은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게 아니라 일부의 권한만 위임했기 때문에 저항권이라는 걸 남겨놨기 때문에 이 국가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한다면 너 내려와. 얘를 오히려 자를 수 있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혁명권, 저항권은 남겨놓은 겁니다. 그럼 결국은 최후의 국가의 주인된 권리는 국민들이 쥐고 있는 거네요. 그죠? 자, 시민들이, 국민들이 주인된 권리를 쥐고 있는 겁니다. 주권, 재민 혹은 국민주권 이렇게 얘기합시다. 국민주권. 그 다음에 루소 같은 경우는요. 인간들은 착한 존재라고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성선설이에요. 성선설인데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일반의지라는 단어가 나올 건데 일반의지. 인간들은 이제 착한 존재로 태어났고 모두 다 행복해요. 잘 살아요. 그런데 절대왕정이라는 게 만들어졌대요. 그 절대왕정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침해받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절대왕성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때 일반의지라는 거는 착한 마음,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착한 마음. 그럼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착한 마음을 베이스에 깔고 있기 때문에 10명이 됐건 1000명이 됐건 10,000명이 됐건 모든 사람이 다 직접 정치에 다 참여해도 한 자리에 다 모여도 다수결 만장일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본 베이스에 착한 마음이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다 참여해야 된다라는 무슨 민주정치? 직접 민주정치. 그러면 모든 시민이 정치에 다 참여했으니까 국가 운영에 다 참여하는 거니까 시민이 국가고 국가가 시민이 돼. 맞죠?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요? 국민주권. 국민주권. 그래서 이게 사회계약설인데 아까 얘기했던 교재 186쪽에 있는 박스에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징에다가 여러분들 별표를 하셔야 돼요. 됐죠? 특징에 별표하시고 그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누구냐면 로크가 제일 잘 나옵니다. 로크 엽적이 제일 많죠? 두 번째 기억할 거 3개를 기억하십시오. 홉스는 완전한 17, 루소는 완전한 18. 그럼 로크는요? 그렇죠. 17에서 18초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로크가 죽은 시점이 1704년이거든요. 그래서 1704년 그러면 18세기 완전 초반에 걸쳐 있다는 거. 그래서 사회계약론자의 3명 여러분들 이름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계몽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요. 이 계몽사상이 뜨면 무조건 몇 세기로 가냐면 18세기로 가는데 이 계몽사상이 성립되는 배경을 보면은요. 근대에 이런 철학이 있었대요. 합리주의 철학이 있었답니다. 합리론. 그러니까 이성을 중시하는 거죠. 합리주의 철학. 그 다음에 근대 과학이 발전되었대요. 근대 과학 발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로크의 사상. 로크의 사상. 로크는 좀 전에 사회계약론자였었죠. 이 로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회계약론자입니다. 그런데 계몽사상의 성립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계몽사상관 아니에요. 그러면 이 3가지가 결합되어서 계몽사상이라는 게 만들어질 건데 이 계몽사상이 뜨면 무조건 18세기. 그리고 얘는 프랑스에서 일단 유행을 합니다. 그럼 프랑스에서 유행을 하는데 인간의 뭘 중시한 거냐면 이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을 중시하는데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우리 인류는요.
무한하게 진보할 수 있다.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이게 바로 계몽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성적이지 못한 거, 불합리한 것들, 불합리한 제도라든지 자, 불합리한 제도라든지 자, 미신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자, 뭐 이런 것들을 뭐 하자? 타파하자. 자, 불합리한 제도와 미신과 사상 이딴 것들을 타파하자. 라고 주장했었던 게 바로 계몽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계몽사상은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시민혁명. 자, 그리고 무슨 군주에? 예, 계몽군주. 좀 전에 봤었죠? 계몽군주. 자, 어디에? 동유럽. 그럼 동유럽의 계몽군주들, 자, 걔들은 무조건 몇 세기이어야만 하는 겁니까? 18세기이어야만 하는 거죠. 왜냐면은 계몽사상이 18세기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18세기에 그들의 영향을 받은 계몽군주도 있었다. 아무튼 시민혁명과 계몽군주에게 연결쳤다. 네 번째 간다라면 사상가들을 여러분들이 자, 이름을 외우셔야 됩니다. 사상가 이름 외우셔야 되는데 몽테스키웨. 자, 몽테스키웨. 이 몽테스키웨는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삼권 분립을 강조합니다. 국가 권력이 왕에게 모든 것이 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자, 결국은 사회가 혼란해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은 어떻게 된다? 삼권으로 쪼개야 된다라는 게 몽테스키웨. 자, 그다음에 볼테르가 있습니다. 자, 볼테르. 이 볼테르 같은 경우는 계몽군주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 볼테르가 누구랑 친하게 지냈냐면 우리 동유럽의 절대군주 중에 프로이센 기억나요? 프로이센에서 프리드리 2세. 그 프리드리 2세하고 친하게 지냈던 게 바로 볼테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몽테스키에 볼테르, 루소. 자, 루소. 루소는 여러분들 아까 무슨 민주주의? 직접 민주정치. 아하.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그 사회계약론자 중에 홉스, 로크, 루소. 로크는 사회계약론자이면서 계몽사상 성립에 영향을 끼친 거고, 루소 같은 경우는 사회계약론자이면서 동시에 계몽 사상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됐죠?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드로가 나오는데 이 디드로. 자, 백과전서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백과전서라는 책을 쓰는데 이걸 통해서 계몽 사상이 널리 확산되는데 자, 영향을 끼쳤던 게 디드로입니다. 그래서 디드로와 달랑베르라는 사람도 있는데 뭐 디드로만 기억하십시오. 자, 이들이 얘가 편집위원장이고요. 이 책을 쓸 때 편집위원장이고 다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백과전서파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중상주의에서 절대왕정을 뒷받침하는 경제정책인데 이거에 대한 반발에 중농주의와 자유방임주의가 있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왕권신설은 절대왕정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사상적 기반인데 이거를 반박하면서 사회계약설과 계몽사상이라는 게 있었다. 됐죠? 다시 이때 자, 우리가 합리론이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근대 철학을 한 번만 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철학을 살펴봅시다. 일단은요, 영국에서 경험론. 이 영국의 경험론 같은 경우는 뭡니까? 실험을 중시하는 거거든요. 실험을 중시하는 건데, 자, 영국에서 유행을 했고요. 자, 대표적인 인물에는 자, 베이컨. 자, 그 다음에 로크. 로크가 여기 보이네요. 그죠? 로크. 그래서 베이컨과 로크가 경험주의 철학, 실험과 경험 이런 것들 중시했었던. 두 번째, 이번에는 합리론이 보이는데요. 이 합리론 같은 경우는 합리론은 프랑스. 자, 프랑스에서 데카르트. 그래서 이성을 중시하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는 경험을 중시했고요. 여기서는 이성을 중시했죠. 다시 해볼까요? 여기서는 경험과 실험을 중시했고, 자, 얘들은 뭘 중시했다? 이성을 중시했다. 세 번째 간다라면 여기는 이 합리론을 자, 반박하면서 독일의 칸트, 이 칸트가 관념론이라는 거를 자, 연구하게 되는데, 자, 독일입니다. 독일의 칸트. 자,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 그러니까 이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의 책을 썼는데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 뭘 강조했냐면 경험과 이성의 조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인물 여러분들이 자, 하나씩 자, 확인을 할게요. 자, 경험론에는 자, 베이컨과 로코, 그다음에 합리론에는 데카르트, 독일의 칸트는 자, 관념론. 그래서 나중에 이 관념론은
피히테. 자, 그 다음에 헤겔에 의해서 결국은 19세기에 관념론이 완성이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는 18세기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19세기. 그래서 각각의 근대 철학에 자, 세 가지가 있다. 경험론과 합리론과 관념론이 있었다. 이 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아까 뭡니까? 여기에 계몽 사상이라는 게 성립이 될 때 어떤 것이 결합됐냐면 로크의 사상과 합리주의 철학과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근대 과학. 자,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서 뭐가 계몽 사상이 만들어졌다는 거 거기까지 확인하시고 지금 이제 17, 18세기 어떤 우리가 사회 문화 자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 이때 자연과학이라는 게 엄청나게 발전하거든요. 자연과학이 엄청나게 발전되는데 이 17, 18세기만 보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16세기, 17세기, 자 18세기 자 이렇게 볼 건데 16세기를 먼저 보면 코페르니쿠스 자 뭐 있었죠 여러분들?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지동설을 주장했었던 코페르니쿠스 자 그 다음에 자 베살리우스 자 배가 나왔어요 베살리우스 그래서 이 베살리우스 같은 경우는 인체 해부학을 연구했었던 게 베살리우스 그 다음에 파레는 외과 수술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 코페르니쿠스하고 자 베살리우스는 단독 문제로 이미 출제가 됐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세기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면서 기억을 하시고요. 18로 한번 가볼게요. 자 18로 가게 되면 린네 이 린네 같은 경우는 식물 분류학을 연구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식물 분류학. 그 다음에 제너 같은 경우는 이제 종두법. 그러니까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법, 종두법을 연구했었고, 이 라부아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을 연구했었던 화학 연구에 많은 공을 세운 게 이제 라부아제. 그래서 인물을 보시면 16세기에 자 3명. 자, 그다음에 18세기에 3명. 요걸 먼저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자 어디로 17세기.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코페르니쿠스와 관련된 지동설 기억나시나요? 이 지동설에서 케플러 같은 경우 이제 행성들의 운행 법칙, 그 다음에 갈릴레이 같은 경우는 망원경을 이제 발명을 해서 그 지동설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했었고요. 뉴턴 같은 경우는 자 뭡니까? 예, 기계론적 우주관. 그래서 뉴턴이요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쓰거든요. 그때 이걸 통해서 이제 지동설이 뭐 확립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17세기가 훨씬 더 많아요. 17세기가 훨씬 더 많은데 이거를 구분할 때 16을 먼저 18을 먼저 외우라는 겁니다. 18에 3명, 16에 3명. 요거를 먼저 외우고 나머지는 자 17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아니야. 요거 하나 더 갑시다. 요거 하나 더 가면은 이 건축 양식이에요. 건축 양식. 예술이라고 해도 되고요. 건축 양식이 가게 되면 건축 양식에 바로코 양식이 있거든요. 자, 바로코 양식.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로코코 양식이 있어요. 그럼 바로코 양식과 로코코 양식은 머리 글자로 바로 이렇게 기억할게요. 바로. 그래서 바로코 양식은 17세기고 로코코 양식은 18세기인데 이 바로코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앞에 강에서 말씀드렸는데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 궁전이 바로 바로코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왕정의 어떤 강인한 왕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웅장하고 씩씩한 그 남성적 이미지의 건축물. 자, 이게 이제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게 바로코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로코코 양식은 자 요거보다는 규모가 좀 작아져요. 규모가 작아지는데 쌍수시 궁전. 그럼 이 쌍수시 궁전 이걸 누가 만들었는데요? 자 보세요. 쌍수시 궁전 요걸 만든 게 프리드리 2세. 프리드리 2세. 아까 절대왕정의 프리드리 2세. 요건 누구였었습니까? 요거는 루이 14세. 그래서 궁전 이름하고 그 다음에 세기를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보시기 바라고요. 교재로 가시게 되면은 182쪽입니다. 182쪽에 자연과학이 먼저 나왔나요? 네. 16세기에다가 별표하시고요. 자, 18세기 별표하시고요. 나머지는 17세기입니다. 꼭 읽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뭐 하비의 혈액순환의 원리 막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됐죠? 하비의 혈액순환의 원리. 이 하비 같은 경우는 뭐 그 영국에서요. 나중에 이제 엘리자베스가 죽은 다음에 자, 찰스 1세,
차, 그 다음에 제임스 1세, 찰스 1세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 뭡니까? 제임스 1세, 찰스 1세 그 찰스 1세를 뒤집어 엎고 크로멜이 이제 정권을 잡아요. 이게 이제 청교도혁명이거든요. 그 무렵의 인물이 바로 하비 1세입니다. 그 하비입니다. 하비, 혈액순환의 원리. 그래서 하비가 닥터예요. 닥터인데 이 찰스 1세의 주치의랍니다. 됐죠? 그래서 시기가 같은 17세기구나 라는 거 그 정도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밑에 근대 철학에서는 경험론, 영국의 베이컨. 이 베이컨이 쓴 책이 지금 뭐가 보이죠? 신기관이라는 책 보이나요? 노봄, 오르가놈. 자, 요거 밑줄 그시기고. 자, 그 다음에 로크를 가게 되면 로크는 통치론이라는 책도 있고 시민정부론이라는 책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기억하냐면 시민정부론이라는 책을 기억하세요. 자, 시민정부론이라는 책을 기억하세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시민정부론이 169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에 1689년, 자, 요때 명예혁명. 자, 명예혁명에 의해서 권리장전. 명예혁명에서 권리장전이라는 게 이제 승인이 될 건데 이 권리장전을 통해서 정부 형태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냐면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라는 거는 여러분들 뭡니까? 군주가 통치하는데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통치하는 입헌군주제. 이게요. 명예혁명이라는 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확립이 된 거거든요. 명예혁명을 통해서 확립이 돼요. 이제 권리장전이 승인되면서. 그러면 이 책이 나온 시점은 이때잖아요. 그래서 무슨 정부론? 시민정부론이라는 이런 책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때 이 시민정부론에서 영국의 명예혁명을 옹호합니다. 영국의 명예혁명을 옹호해요. 그런데 영국의 명예혁명 결과 만들어진 정부 형태가 뭡니까? 입헌군주제죠. 입헌군주제. 그래서 로크는 명예혁명을 옹호했다. 이게 나와요. 시험에.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를 옹호했다. 그래서 아까 특징 별표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특징에 보면 이 로크를 설명했었던 특징에서 입헌군주제를 옹호했었다는 이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정부로 인한 책 연도하고 여기 있는 명예혁명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른쪽에 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데카르트. 데카르트는 합리론. 그때 방법서설이라는 책을 썼네요. 이것도 기출입니다. 세기 일단 확인하시고요. 17세기네요. 관념론은 18입니다. 독일의 칸트가 보이네요. 칸트. 왕권 신수설,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이 있는데 사회계약설은 뒤에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발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경제사상에서는 중농주의 발표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유방임주의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보론이라는 책. 지금 중농주의도 18세기 제가 기억나요? 땅콩을 똑바로 세웠더니 18 기억나죠? 밑에 있는 그 자유방임주의도 18입니다. 애덤 스미스. 계몽사상 또 발표하시면 되고요. 계몽사상의 제목에다 발표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상가, 거기에다가 발표하시고 이름 외우셔야 됩니다. 예술은 바로크 양식과 로코코 양식 설명해 드렸고요. 밑에 문학작품에서는 쭉쭉쭉 나와 있는데 디포의 로빈슨 표류기 됐고요.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요거를 비추고 계십시오. 여러분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그래서 토리당과 희그당의 정치 다툼 상황을 풍지했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 일단 발표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그 시험에 계속해서 이 저서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의 방법 서설이라든지 이 책들이 몇 세기 책이냐. 그거를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쭉 모아놨어요. 그래서 기출에 돼 있었던 것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요거는 연도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주자주 반복해서 보세요. 자주 반복해서 봐서 이거는 17세기 나온 책이다. 18세기 책이다. 19세기 책이다. 이렇게 세기를 구분지어서 쭉 한 번씩 읽어봐 두시면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져서 세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세기로. 그 다음 밑에 루이 14세 때의 베르사유 궁전이 보이고요. 쌍수시 궁전도 보이네요. 별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뒷장 넘어갑시다. 뒷장 넘어가게 되면 탕후드라 1번 요 그림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림이 별표하시고요. 탕후드라 2번 별표하십시오. 대표적인 인물은 보댕과 보시에가 있습니다. 탕후드라 3번에서는 중상주의 정책 루이 14세가 이제 콜베르라는 경제 전문가를 고용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모습.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탕후드라 4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계몽 사상에 관련된 두 가지의 사료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루소. 두 번째 거는 이제 디드로가 쓴 백과전서에 대한 얘기네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루소 거를 발표할게요. 탕후드라 5번은 계몽군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동글뱅이 1번과 동글뱅이 3번만 조그맣게 발표하시면 됩니다. 동글뱅이 1번은 프로이드리 2세의 대한 이야기고요. 탕후드라 동글뱅이 3번은
러시아 예카테리나 2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뒷장 넘어가셔서 자 홉스, 로크, 루소 사회계약설 왕별표 때리시고 왼쪽에 일단은 색이 먼저 확인하십시오. 완전한 17, 17, 18. 그 다음에 완전한 18. 그 다음에 저서 이름에 여러분들 형광표 때리십시오. 리바이어던. 자 시민정부론. 자 그리고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썼네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특징에다가 자 별표를 하시면 됩니다. 자 특징에 자 별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맨 밑에요. 여러분들 그 아까 183쪽에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자 요거를 쌤이 별표를 했는데 이게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연도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요 책이 왜 18세기 나올 수밖에 없는지 요거는 어디에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 영국의 그 명예혁명 자 그다음에 18세기의 내각 책임제 이런 정치 형태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18세기에 이제 요 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시민혁명이라는 걸 설명을 하면서 제가 꼭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외울 게 좀 많아요. 인물이라든지 저서, 그 다음에 자연과학 이런 것들이 세계별로 구분지어서 좀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칠판에 판서된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자 꼼꼼하게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